안녕하십니까. 코딩나라 운영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딩나라 자바 프로그램 수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자바 프로그래밍의 기초에서부터 고급 과정까지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1차시 자바 언어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강좌를 듣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로 가정을 하고 기초의 내용부터 차근히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강의할 내용은요, 본격적으로 자바 언어에 대한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먼저 컴퓨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수업을 제외하고는 제가 판서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판서의 글씨가 제대로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 관계로 최대한 잘 예쁘게 써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본 개념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배우게 될 자바 언어라는 것도 결국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되어지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이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각종 기계적인 장치인 하드웨어와 그리고 이 하드웨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장 하부에는 하드웨어가 존재하겠고요. 결국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위에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영어로 줄여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 운영체제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제어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러한 운영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체제 위에서 어떤 무언가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 위에는 어플리케이션,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구동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위에서 작동되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은 OS가 하드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기계어로 코드를 번역해서 결국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묶음을 우리는 보통 기계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계어는 0과 1이라고 하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국 알고 보면 이 하드웨어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인 거죠. 모든 명령 체계는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호를 가지고 명령 체계의 조합을 만들어서 하드웨어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기계어를 이용해서 명령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삭제를 해라, 딜리트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01, 01, 00, 01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 부호 체계를 이용하고 어떤 데이터를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 1100 0이라고 하는 어떤 부호 체계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 모든 어떤 명령의 조합을 우리가 다 사람이 암기를 하고 처리를 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사람은
보다 쉽게 명령문을 만들기에 적합한 사람이 인지하기 쉬운 어떤 언어의 체계로 그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언어는 고급 언어, 그러니까 하이 레벨 랭귀지가 있고, 그리고 그와 반대가 되는 그 저급 언어, 로우 레벨 랭귀지가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그 0과 1의 부호 체계로 이루어진 이러한 기계어를 우리는 보통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하고요. 사람이 인지하기 쉬운 언어 체계로 만들어진 그런 그 프로그램 언어를 우리는 고급 언어,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급 언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언어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C나 C++,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급 언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고급 언어는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0과 1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 부호 체계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C나 C++ 또는 자바와 같은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인지하기 쉬운 어떤 그런 언어 체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이 레벨 랭귀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이 하드웨어가 직접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나 자바와 같은 고급 언어로 만들어진 이러한 그 언어를 결국은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이 하드웨어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고급 언어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을 0과 1의 부호 체계인 기계어로 번역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 그래서 컴파일이 일종의, 그러니까 이러한 컴파일이라는 것이 이제 고급 언어를 기계 언어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고, 이 컴파일을 수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결국 이 컴파일러라는 것도 어떤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죠. 이런 그 컴파일러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고급 언어로 만들어진 언어를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0과 1의 어떤 그 부호 체계로 바뀌는 그 기계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기계어로 변경한 후에 이것을 통해 하드웨어 장치를 구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쓰여진 코드를 우리는 이거를 소스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소스 코드. 그리고 이런 소스 코드를 기계어 상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컴파일. 그리고 또는 인터프리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컴파일과 인터프리터에 대한 어떤 차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자바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들게 됐는데요. 80년대 말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그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져서 그 처음에 그린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소형 가전제품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보다 지능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탄생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이미 그 현재 오라클로 합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자바에 대한 어떤 소유권은 오라클로 지금 넘어간 상태가 되겠죠. 초창기에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그 제임스 고슬링은 이 자바라는 언어를 어떤 취지로 그 만들게 됐냐면은 일종의 지금 한참 이제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일종의 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가령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또는 TV, 전자레인지, 또는 다른 어떤 셋톱박스, 이러한 어떤 그 가전기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이러한 그 제품들의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내장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이런 걸 보통 우리는 이제 임베디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의 기능을 어떤 관리하는 임베디드 상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자바로 구동하기 위해서 이런 이 자바라는 언어를 처음에 구상을 하고 만들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가정기기들은 그 하나의 네트워크상에서 컨트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였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크게 호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간의 어떤 기억 속에서 그냥 잊혀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상당히 어떤 그 취지나 어떤 목적은 상당히 그 진보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네트워크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질 못했고, 게다가 너무나 시대를 앞서는 진보적인 생각이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닥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세간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이후에 자바는 1995년 5월을 이제 공식 탄생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자바는 재무장을 해서 자바 버전 1.0으로 다시 재무장해서 공식 탄생을 하게 됩니다. 1980년, 90년 초에 개발되어졌던 이러한 자바가 95년 5월에 다시 그 재무장을 하고 탄생을 하게 되는 결정적 배경은 바로 월드 와이드 웹의 탄생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자바가 만들어진 어떤 그 배경이 이기종 간의 어떤 이 플랫폼을 내장을 하고 있는 이 가정기기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도 종종 저희가 그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플랫폼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운영체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아까 그 초반에 이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어떤 그 관계를 제가 도식화해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하부에는 하드웨어가 존재하고 그 위에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그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드웨어는 각각의 이 가전기기들이 하드웨어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물론 이런 이 가전기기들도 이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 안에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어떤 소규모의 어떤 그 운영체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그 소형 가전기기들에 탑재되어져 있는 이런 이 환경을 우리는 임베디드라고 하죠. 이러한 소형 가전기기에 내장된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보통 임베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이 자바의 개발의 목적은 이런 임베디드 상에서 운영되어질 좀 더 지능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이 되어졌는데,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각각의 그 가전기기들마다 탑재되어져 있는 이런 운영체제, 즉 플랫폼이 어떤 동일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PC에서 사용되어지는 운영체제도 우리가 보통 널리 알고 있는 윈도우즈도 있고, 또는 리눅스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또는 맥OS도 있고, 이와 같이 플랫폼의 종류도 다양하듯이 가전기기에 탑재되어져 있는 이런 임베디드 시스템의 플랫폼도 서로 기종이 다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이기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자바는
쉽게 결과적으로 이런 이기종 간의 플랫폼에 탑재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언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운영 체제가 다르게 되면은 결국 이 운영 체제는 이 0과 1이라고 하는 부호 체계로 하드웨어와 통신을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명령어 셋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명령어 세트는 각각의 운영 체제마다 서로 다른 명령어 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서 얘기했던 데이터를 뭐 이동시키는 명령어 셋이 뭐 윈도우 상에서는 뭐 0101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똑같은 어떤 그 무브를 수행하는 명령어가 리눅스 상에서는 뭐 1100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환경은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응용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는 특정 어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 어플리케이션은 특정 운영 체제에 종속되어진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 체제에서 구동되어지도록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에서는 수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다시 그것을 리눅스에서 구동을 하고 싶으면 리눅스에 맞게끔 또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 말은 결국 일반적인, 그러니까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그 이전에 뭐 C나 또는 그 기타 다른 언어들은 C와 같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C와 같은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플랫폼의 종속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종속적이다라는 것은 특정 운영 체제에서만 수행이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운영 체제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리눅스에서는 구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똑같은 하드웨어지만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고 이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에 맞게끔 C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C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자, 똑같은 하드웨어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때 이 어플리케이션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구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때 제가 운영체제의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다른 모양으로 그린 이 부분이 있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스페시픽한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윈도우 상에서의 어떤 무브에 대한 명령이 0101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계어의 부호 체계로 가지고 있지만 리눅스에서는 그것을 1100으로 갖고 있는 뭐 그런 서로 상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제임스 고슬링은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이기종 간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가정기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하는 어떤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이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기존의 C와 같이 플랫폼의 어떤 종속적인 언어가 아니라 독립적인 언어를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였던 겁니다. 결국 독립적이다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진 그 자바 프로그램은 운영체제, 즉 플랫폼에 상관없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그대로 수행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이 자바를 개발을 할 때 이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이 자바와 관련된 슬로건을 무엇으로 지정했냐면 Write once, run anywhere
한번 작성을 해서 어디에서든 수행을 하자라는 것이 이 자바 언어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는 이 자바 언어가 플랫폼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이 필요했었는데, 결국 이런 그 운영체제마다의 어떤 그런 스페시픽한 부분들을 대신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중간 어떤 미들웨어 단의 소프트웨어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버추얼 머신에 대한 얘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아까 이쪽으로 돌아와서 결국 그 자바는 1995년 5월에 공식적인 탄생을 맞게 됐고, 그것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월드 와이드 웹의 탄생이라고 했죠. 그럼 과연 이 자바와 월드 와이드 웹이 어떤 관계에 있길래 월드 와이드 웹의 탄생에 맞춰서 자바가 공식적인 다시 탄생을 맞게 되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드 와이드 웹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인터넷이죠. 인터넷.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의 줄임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컴퓨터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상호간에 연결을 한 것, 이거를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이와 같이 모든 그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 모습이 마치 거미줄과 같다고 해서 이것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방금 제가 이 인터넷의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요 모양이 앞서 이 자바 언어를 만들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을 설명할 때 그렸던 이 그림과 어떤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각각의 그 컴퓨터들, 이 컴퓨터들에서 사용되어지는 운영체제는 결국 다 동일한 운영체제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윈도우즈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리눅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존 간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이 구조가 마치 처음에 그 제임스 고슬링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 때 이 기존 간의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가전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했던 그러한 어떤 그 구상도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이런 그 인터넷 기반에서 인터넷에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이기종 간의 컴퓨터 상에서 플랫폼에 종속적이지 않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 이런 자바 언어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바 1.0 버전을 준비해서 다시 1995년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는 1995년이 공식적인 어떤 탄생 연도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보통 이제 웹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가 바로 핫자바라는 것입니다. 핫자바. 그래서 이 핫자바에는 아까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자바가 플랫폼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러한 버추얼 머신이 최초로 탑재되어진 브라우저가 바로 핫자바였고요. 이 핫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이 당시 써는 애플릿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핫자바를 통해서 구동하는 그런 시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 세간의 어떤 관심 밖으로 밀려있던 자바는 다시 많은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여기서 간단하게 이 애플릿 언급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애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뒤에 LET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서 만드는 일종의 합성어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LET는 조각이라는 의미의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합성어냐면은 그러니까 크지 않은 조각과 같이 작은 크기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크기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결국 그 각각의 이 유저들은 이 서버를 통해서 이 애플릿이 배포가 되면 그 배포된 애플릿을 핫자바를 통해서 구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이 탑재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구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적으로 다운로드 되어져서 실행되어져야 될 어플리케이션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은 크기의 어플리케이션이다라는 의미로 애플릿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애플릿은 작고 빠르면서 어떤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 즉 다양한 시스템, 이기종 간의 시스템에 부합하면서 보안성까지 지원하면서 발전을 하게 됐고, 더불어서 자바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자바는 각종 여러 가지 속도 문제 해결과 함께 GUI 컴포넌트 개발, 어떤 DB 업체의 지원을 발판으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탄생 어떤 단계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어떤 그 퍼스널 자바, 어떤 마이크로 에디션 쪽이죠, 임베디드 쪽 등 많은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현재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그 1995년 그 개발 후로 어떤 이런 승승장구 해오던 자바는 2010년에 현재의 오라클로 인수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고 오라클에 공식 합병되면서 자바 역사의 어떤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오라클사에 의해서 합병된 이후에 첫 작품으로 자바 1.8, 8.0이죠. 1.8 버전을 발표를 하게 되고, 현재는 자바는 1.9까지 발표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바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그 자바가 1995년에 그 공식적인 탄생을 맞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써는 JDK 1.0, 여기서 JDK라고 하는 것은 자바 디벨로프먼트 킷, 자바 개발 도구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1995년에 1.0을 발표하면서 이후에 1.1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JDK 1.2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이 JDK 1.2가 발표되는 시점에 자바,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써는 그것을 자바2라고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1.1에서 1.2로 넘어올 때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줬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그 1998년에 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어떤 코드명으로 자바는 자바의 버전을 SE 그리고 ME 그리고 EE라고 하는 세 가지 제품군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SE는 스탠다드 에디션, 그리고 ME는 마이크로 에디션, 그러니까 소형 가정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버전이 되겠고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거는 이제 기업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계속해서 JDK는 1.3, 1.4 쭉 발전을 거듭해 오다가 JDK 1.5에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JDK 1.5는 2004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1.5 버전은 기능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긴 버전으로 현재까지도 이제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때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코드명은 타이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JDK 1.5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JDK 1.5로 넘어오면서부터 자바의 어떤 그 버전의 명칭이 이렇게 소수점의 형태로 가던 것을 자바 5.0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바의 버전 체계가 5.0, 6.0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고, 여전히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바의 버전은 이제 1.5, 1.6 이 버전 체계를 유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 소수점 형태의 버전이 아닌 이렇게 5.0, 6.0의 형태로 이때부터 이제 좀 바뀌게 되고요. 이후에 또 계속해서 1.6, 1.7 쭉 발전을 해오다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오라클이 인수를 하면서 2010년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오라클이 인수된 이후에 자바 버전이 발표가 안 되다가 2014년에 1.8 JDK 1.8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되죠. 이 1.8도 이 언어적으로 가장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이 람다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리고 디폴트 메서드 등의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현재 2017년 지금은 이제 11월이고요. 9월에 JDK 1.9가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 자바의 최신 버전은 1.9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인 자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의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 0과 1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보호 체계의 기계어만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러한 그 0과 1로 만들어진 기계어는 사람이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하기 쉬운 어떤 언어 체계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 언어를 하이레벨 랭귀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하이레벨 랭귀지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을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컴파일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소스 코드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을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그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터프리터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컴파일러는 사용자가 만든 소스 코드를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곧바로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실행이 되어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그 방식은 그 실행 가능한 코드, 여기서 기계어로 만들어진 코드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실행 가능한 코드로 변경이 되어져서 실제로 이제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이 되어지는데, 컴파일러 방식과는 다르게 이 인터프리터 방식은 한 번에 실행 가능한 코드를 만들어내지 않고 요청시마다, 프로그램 요청시마다 한 줄씩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은 실제로 하이레벨 랭귀지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그 전에 이런 그 컴파일러 방식의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C 언어와 같은 언어가 이제 이 컴파일 방식이고요. 인터프리터 언어의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언어가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는 이제 인터프리터 형태의 언어고요. 얘는 이제 한 번에 어떤 그 실행 가능한 코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서 그때그때 번역을 해서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과연 컴파일 언어일까요? 아니면은 인터프리터 언어일까요? 하지만 이제 이 자바 언어는 매우 특이하게도 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듈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컴파일 언어의 성격과 특징과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그 구조에 의해서 그러한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기존의 C와 같은 언어는 어떤 그 프로그램의 어떤 종속적인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플랫폼에 종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 자바는 플랫폼의 독립적인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탄생이 됐다라고 했는데 플랫폼의 독립적인 형태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떤 또 하나의 구조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버추얼 머신이라는 겁니다. 버추얼 머신. 자, 그렇다면 이런 버추얼 머신은 전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요. 자, 가장 하부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자, 바로 그 위에 운영체제가 있다라고 했죠. 자, 얘는 윈도우의 운영체제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드웨어에, 자, 이번에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기존의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윈도우에서 어떤 구동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만들어지면은 그 프로그램은 리눅스에서는 곧바로 구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운영체제마다 서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만의 어떤 그런 스페시픽한 부분들을 대신해줄 또 하나의 어떤 미들웨어를 놓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JVM이라고 합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 되는 거죠. 자,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은 마치 그 머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좀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버추얼 머신도 일종의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중간 미들웨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고 쉽게 얘기하자면 자바 프로그램이 구동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버추얼 머신의 또 다른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각각의 운영 체제마다의 어떤 이런 스페시픽한 부분들을 버추얼 머신이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버추얼 머신 위에서 구동되어질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변형 없이 그대로 또 다른 플랫폼에서도 구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갖는 자바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write once, run anywhere라고 한다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자바 언어는 JVM과 통신을 하게 되고 JVM은 다시 운영체제와 대화를 하는 그러한 구조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다시 한번 이 컴파일과 인터프리터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test.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거를 소스 코드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러한 소스 코드는 무슨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나요? 바로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기존의 C 언어 같으면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곧바로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0과 1이라고 하는 그 기계어로 번역이 되지만 자바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결과물로 클래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 결과물은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 즉 바이너리 코드가 아니라 얘는 바이트 코드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바이트 코드는 결과적으로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가 아닌 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냐면 중간 미들웨어 성격인 바로 이 버추얼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중간 단계 언어로 번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후에 런타임 시에, 즉 실행 시에 이 클래스 파일에 있는 바이트 코드를 한 줄씩 읽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한 줄씩 읽어서 수행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인터프리터라는 녀석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JVM 안에 탑재되어져 있는 인터프리터라는 어떤 녀석이 이 바이트 코드의 형태로 존재하는 클래스 파일의 내용을 한 줄 단위로 읽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바는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의 언어의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중간에 이 JVM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통역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중간에 어떤 하나의 더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C 언어보다는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C 언어 같은 경우는 곧바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계어로 번역이 되지만, 얘는 중간 산물인 이 바이트 코드의 형태의 클래스 파일이 나오고, 그 클래스 파일을 다시 한번 실행 시에 한 줄씩 읽어서 실행하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다 보니까는 최초의 어떤 이 초창기의 자바는 C 언어보다도 상당히 처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자바는 뭐 지트 컴파일러니 핫스팟 VM이니 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속도 부분에 보강을 해오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 C 언어보다 필적하는, C 언어에 필적하는 그런 어떤 처리 속도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 프로그램 코딩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자바 프로그램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